이혼 증거로 제출합니다. 화려한 칠순 잔치, 수백 명의 하객 앞 38살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진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맞고 살았다고? 명문대 출신 부장이 대리운전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장인은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최고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부장까지 오른 엘리트가 왜 아내에게 맞으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인생 잡채와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과 황금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에 걸친 한 남자의 생존기를 시작합니다. 밤 10시 30분 회사 야근을 마치고 들어온 하현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최도희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거야? 인사도 없었습니다. 시작은 늘 불평이었습니다. 도희는 부엌으로 가더니 검열하듯 설거지통 속 그릇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미끄덩 기름기가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이거 봐. 기름때가 덕지덕지야. 설거지를 한 거야, 만 거야? 현우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피곤해서 그랬나 봐. 도희는 이번엔 세탁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도 내가 오늘 브런치 모임에 입으려고 했던 원피스 세탁기 안에 그대로 있던데 결국 못 입고 갔다고. 목소리가 단번에 한 톤 높아졌습니다. 현우가 눈을 껌뻑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옷도 많잖아. 도희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찰싹 현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에서 따끔한 열기가 번졌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도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옷? 난 꼭 그 옷을 입고 싶었다고. 화가 풀리지 않은 도희의 손이 현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현우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당신 때문에 완전히 망쳤어. 도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찔렀습니다. 지금 손빨래 할게. 택에 다 적혀 있잖아. 이런 옷은 드라이클리닝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결국 모임 시작 전에 급히 새로 사입고 갔으니까. 그런 줄 알아. 돈도 못 벌어오면서 쓸데없는 돈만 쓰게 만들어. 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네. 하는 집 보면 속 터져서 원. 도희는 화가 덜 누그러진 상태로 푸념의 말을 연신 내뱉었습니다. 그리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거대한 TV 화면이 켜지고 드라마 속 대사가 집안을 메웠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탕수육 소스가 굳어붙은 접시, 식은 짬뽕 국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을 틀어 기름기를 문질러냈습니다. 설거지 소리 좀 안 나게 해. 드라마 보잖아. 현우는 그녀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더욱 조심스럽게 스펀지를 움직였습니다. 한국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라온 자신이 퇴근 후에 저녁도 못 먹고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다니. 으앙. 잠시 후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3살 된 딸 서우였습니다. 현우가 서둘러 손을 닦고 들어가자 도희는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 왔으니까 이제 당신이 봐. 나도 좀 쉬자. 그리고 드라마 집중 안 되니까 얼른 재워. 현우는 아이 방으로 들어가 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기저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작은 볼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체온계를 대보니 38.2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서우야. 많이 아팠어? 아빠. 현우의 목소리를 들은 서우가 칭얼거림을 멈추고 작은 손을 아빠 쪽으로 뻗었습니다. 현우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해열제를 먹인 뒤 젖병에 따뜻한 우유를 담아 물려주었습니다. 아빠. 서우가 촉촉한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며 약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현우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금세 진정되며 아빠 품에서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20분 넘게 품에 안고 달래 서우를 겨우 재웠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다시 설거지를 마저 하고
세탁실로 가 젖은 빨래들을 꺼내 건조기에 넣었습니다. 건조기 소리 시끄러워 도희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세탁실 문을 이중으로 닫은 뒤 마지막으로 거실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도희가 먹던 과자 부스러기와 서우의 장난감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밤 12시 30분 현우는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제 다 끝냈어. 도희는 하품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독박육아 해야 하는 사람은 먼저 들어가 잔다. 알람 맞춰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 창밖에서 스며든 희미한 달빛만이 공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은 채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웨딩홀,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지금 이 거실의 냉기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따뜻함. 도희는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우아한 말투, 품이 있는 몸가짐, 현우 같은 공부벌레에게는 꿈 같은 여자였습니다. 오빠는 진짜 순수해요. 착하기만 해서 어쩌려고 그래요. 도희가 수줍게 웃으며 했던 말, 그때는 칭찬인 줄만 알았습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싸움을 피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교수님도 늘 착하다고 했습니다. 갈등보다는 참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때 순수하기만 했던 도희가 수줍게 웃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미소에 완전히 빠져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설거지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뺨을 맞게 됐을까?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또 6시간 남짓 뒤면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현우는 안방 문을 열 용기가 없어 소파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잘못했다고 또 화가 날까 두려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부러워합니다. 예쁜 아내, 귀여운 딸, 대기업 부장이라는 안정된 자리.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합니다. 오늘은 뭘 잘못했을까? 또 뭘 놓쳤을까? 설거지, 빨래, 청소, 육아 모든 게 완벽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뺨이 날아옵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부장, 집에서는 맞고 사는 남자, 매일 눈치를 보며 사는 엘리트 남편. 회사에서도 지치고 힘든데 집에서는 더 무너지는 현우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만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침 7시, 현우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잔 탓에 목과 어깨가 뻣뻣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건조기를 열어 빨랫감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7시 30분이야. 안방 문을 살짝 열어 도희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알았어. 도희가 늘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5분 후에야 도희가 나왔습니다. 실크 잠옷 차림에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도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도희는 씻으러 들어갔고 현우는 서우를 깨웠습니다. 서우야, 일어나자. 어린이집 가야지. 아빠. 서우가 칭얼거렸습니다. 이마는 여전히 뜨겁고 볼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안 보내면 안 될까? 서우가 어젯밤부터 열이 오르고 컨디션이 안 좋아.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고 내일 샵도 가야 하고. 그래도 아이들은 조금 아픈 게 당연해. 어린이집에서 잘 봐줄 거야. 도희는 이미 화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서우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옷을 입혔습니다. 아침은 먹기 싫다는 서우에게 우유만 조금 먹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40분, 죽을 끓일 시간도 더 달랠 여유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서우야. 나도 뭔가 먹어야 하는데.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젯밤 도희가 먹다 남긴 탕수육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스가 흡수되어 눅눅해진 작은 조각들 뿐. 군만두도 몇 개 있었지만 차가워져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야지.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워서 먹으려는데 도희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냄새나니까 환풍기 틀어. 현우는 환풍기를 틀고 서서 급하게 삼켰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굽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서우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죄책감이 목구멍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우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출근해. 그리고 오늘 청소도 좀 해놓고. 어제 제대로 못했잖아. 응. 현우는 서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열이 있는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회사 출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열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해열제 먹이고 우유 조금 먹였는데 여전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은 친절했지만 현우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9시, 다행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부장님, 어제 야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팀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오늘 오후 회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현우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만큼은 유능한 부장이었습니다. 한국 최고 명문대 출신답게 일 처리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도 뒤따라 줄에 섰습니다. 한 끼 3,000원 식판 위에 따뜻한 국과 밥, 반찬 몇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집에서는 늘 눈칫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비로소 사람답게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끼 중 제대로 된 건 결국 이 점심뿐이구나.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도희에게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고급 브런치 레스토랑, 반짝이는 조명 아래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어젯밤 그렇게 화를 내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메시지가 따라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다. 엄마 아빠 모시고도 한 번 더 와야겠어. 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정만 챙기는 도희, 이제는 그조차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서우가 열이 더 올라서요.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회사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도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서우가 갑자기 아파서 어린이집 하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서우가 많이 아픈가? 네,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알겠다. 지금 바로 갈게. 병원도 데려가고. 현우는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서우를 데려가 병원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도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네일샵에서 받은 화려한 네일아트가 반짝이고 있었고 헤어도 새로 했는지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현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현우가 말을 꺼내자 도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튀어나왔습니다. 서우 얘기가 먼저가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는 왜 오셨는데? 서우가 많이 아파서 어린이집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너는 전화도 안 받고 응급 상황이어서 어머니한테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어. 찰싹 뺨이 날아왔습니다. 나 네일샵에 있었어. 어떻게 전화를 받아? 당신은 내가 당신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봤을지는 생각도 안 해? 현우는 뺨을 감싸쥐고 당황했습니다. 서우가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나도 일하는데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꼴을 다 보이게 했어?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시겠어? 도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찔렀습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시겠네. 당신이 내 체면 다 망쳤어. 창피해 죽겠어. 그게 아니라 찰싹? 이번엔 단순한 뺨이 아니라 며느리 구실도 못한다는 체면의 분노가 실린 손길이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어머니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 알겠어? 그럼 이런 응급 상황에는 어떻게 해? 당신이 알아서 해. 그게 아빠 역할 아니야?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빠져나와 병원에 갔어야 했나? 아니면 아픈 아이를 그냥 어린이집에 두었어야 했나? 그리고 어머니한테 더 이상 흠잡힐 만한 얘기 꺼내지 마. 알았어? 내가 애 안 돌본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도희는 스트레스 받는다며 나가버리고 한참 뒤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늦을 예정. 서우 잘 봐줘. 현우는 아픈 딸을 돌보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여전히 어젯밤 도희가 남긴 음식들만 있었습니다. 서우는 죽을 끓여주고 자신은 굳어버린 짬뽕을 데워 먹었습니다. 서우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며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아내는 하루 종일 네일샵, 마사지,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바쁘고 자신은 아픈 아이를 혼자 돌보며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SNS에 또 도희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파스타 진짜 맛있어.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현우는 핸드폰을 툭 내려놓고
짬뽕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먹다 남은 비릿한 짬뽕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한국 최고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부장까지 된 자신이 아내가 남긴 음식 찌꺼기로 저녁을 먹고 있다니 이게 정말 내가 꿈꿔왔던 가정이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설거지는 2번 확인하고 빨래는 미리미리 돌리고 도희의 눈치를 살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은 일찍 퇴근해 마트에 들렀습니다. 현우는 ATM 기기에서 비상금 30만 원 중 일부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서우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 몰래 마련해둔 돈이었습니다. 도희가 좋아하는 비싼 과일, 수입 치즈, 와인까지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카트를 채우는데 비상금의 절반 가까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5만 원, 이러다 이 돈마저 바닥나겠군. 현우는 씁쓸히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도희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장 봐왔어. 응. 냉장고를 정리하던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집주인이 이번에 전세 보증금 좀 올려달라더라. 1,000만 원은 더 있어야 한대. 도희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뭐 더 벌어와야지. 현우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애써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간 모은 돈이 있을 텐데 통장 잔고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도희는 휴대폰을 탁 내려놓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감시까지 하려고? 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월급 받으면 교통비, 점심값 빼고는 몇 년을 꼬박꼬박 다 줬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간 거야? 난 매달 숨만 쉬듯 살았는데. 도희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관리비, 서우 어린이집, 병원비, 내가 생활하는데 조금 쓴 게 다야. 다른 집처럼 더 벌어다 주던가. 그래도 조금은 모였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현우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매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내 몫으로 남는 건 없었습니다. 도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참 웃긴다. 내가 돈을 어디다 빼돌리기라도 했어. 당신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큰 집에서 살고 싶어. 서우도 커가는데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려면 돈이 훨씬 더 필요해. 도희는 본인이 말하면서도 분이 덜 풀리는지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벌어와. 성과급도 있잖아. 앓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 능력을 더 키워. 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 줬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든 거야?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찰싹 이어 마지막 날선말이 쏟아졌습니다. 부족하면 당신네 집에 얘기해 보던가, 성과급이라도 더 타오던가, 아니면 대출을 더 받던가.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돈 더 줄 거 아니면 모아둔 돈 있냐는 말 꺼내지 마. 지금도 빠듯해서 허덕이는데 이렇게 궁상 떠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현우는 고개를 돌린 채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나 반박은커녕 입술만 달싹거릴 뿐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현우의 귓가에는 아직도 뺨을 때리던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현우는 멍하니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한 달 전철 정기권은 이미 끊어둔 터라 출퇴근은 가능했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면 며칠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대기업 부장이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지갑이라기엔 그 속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라 불리지만 집에서는 가족 대접조차 받지 못한 채 그저 돈 벌 수 있는 최소한의 대우만 주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린이집 등원 준비에 분주한 현우는 거실에서 셔츠 단추를 채우며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도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켠 채 장모 김영숙과 수다 중이었습니다. 서우 친구들 집은 다 여유가 넘치는데 나만 지질이 궁상이라니까. 답답해 죽겠어. 벌어다주는 돈도 적으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니까 나한테 모아둔 돈 없냐고 묻질 않나? 더 벌어오라 해. 남편이란 게 능력이 저것뿐이라니 원. 네가 선택한 남자인 걸 어째. 그러게 엄마 말처럼 남편을 잘 만나야 여자 팔자가 피는 건데 이러고 살 줄 누가 알았나 뭐. 현우는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칼날 같은 목소리가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 도희는 전화를 끊고 화장대를 떠났습니다. 결혼이 이토록 삶을 불행하게 만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성민의 전화였습니다. 성민이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짧게 안부만 묻고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야, 요즘 얼굴도 못 보고 사네. 괜찮지? 성민의 익숙한 목소리에 현우는 순간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밤새 수다 떨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는 늘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숨죽이고 있나? 현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그럭저럭. 다음에 밥 한번. 그때였습니다. 도희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않은 얼굴은 여전히 반짝였고 길게 늘어진 머리는 빗은 듯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그냥 성민이. 오랜만에 연락 와서. 성민이? 도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딨어? 현우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안부 묻는 거였어. 짧게 얘기하다 끊으려 했는데 도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눈썹은 날카롭게 치켜올라 있었고 말끝은 칼날처럼 뻣뻣했습니다. 애는 내가 혼자 키우는 줄 알아? 당신이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몰라? 친구 만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현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말이 억울함을 타고 불쑥 새어나왔습니다. 당신도 브런치 모임 나가고 친구들 만나잖아. 왜 나만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에 도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 세우며 더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놀러 다니니? 모임이라고 해도 다 서울을 위해서야. 애 친구 만들어주고 교육 정보 얻고 필요한 거 챙기려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라고. 애 왕따 만들고 싶어서 그래. 남자들 단순한 술 모임이랑 같은 줄 아나 봐. 현우는 기왕 맞을 거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래도 당신 모임에 매달 들어가는 돈이 얼마야? 난 최소한의 돈으로만 버티는데 당신은 수백을 쓰면서도 부족하다고 하잖아. 도희의 눈매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쓰는 게 쓰는 거라고 생각해? 다 투자야, 투자. 엄마들 사이에서 정보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 몰라? 여지껏 속으로 내가 쓰는 거 다 아깝다고 생각했던 거야? 남자가 왜 이렇게 쪼잔해? 하지만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반박을 꺼냈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교통비랑 점심값 빼고는 다 줬잖아.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그 말에 도희의 눈매가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비스듬히 젖히더니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참, 내가 돈을 어디다 빼돌리기라도 했단 거야? 다 생활비로 나갔어. 애 병원비, 문센, 학습지, 영어 놀이방, 어린이집 모임, 관리비. 내가 쓰는 거 조금 그게 다야. 당신이 남들처럼 넉넉히 벌어오질 못하니까 모일 게 없는 거지. 현우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반박하는 순간 더 큰 화를 부를 게 뻔했습니다. 찰싹 벼랑간 도희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굴이 획 돌아가며 뜨거운 열이 번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 2번 다시 꺼내지 마. 당신 돈으론 이 집 굴러가지도 않아. 성과급이라도 더 타오던가 대출을 받던가. 나한테 따지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 현우는 고개를 돌린 채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절망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지옥 같은 대화는 끝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희는 피식 웃으며 등을 젖혔습니다. 손끝으로 내일을 만지작거리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용돈 30만 원도 많은 거지. 회사에서 밥 나오고 커피 나오고 교통비는 정기권이잖아. 도희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으며 계산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뭐가 더 필요해? 술 약속? 친구 만남?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가족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 우리 결혼 반대하던 그 친구들 아직도 만나고 싶어? 만나서 뭐 내 욕 하다 오려고? 그런 시덥지 않은 모임 가서 쓸 돈 있으면 용돈 더 줄여야겠네. 취미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남자들은 좀 풀어주면 이런다니까. 당신은 가족만 생각하면 돼. 그게 아빠 역할이야.
현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라 불리며 능력을 인정받는데 집에서는 이름 없는 기계일 뿐 돈을 벌어와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조금의 숨통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잔뜩 가라앉았습니다. TV 화면 속 배우들의 웃음소리와 광고 음악이 배경처럼 흘렀지만 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리모컨 불빛만이 텅 빈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그는 남편도 아빠도 아닌 그저 돈을 벌어오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며칠 뒤 도희는 인터넷으로 아파트 매물을 검색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좀 봐.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학군도 좋고 바로 앞에 영어 유치원까지 있어. 서우 같은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데 다녀야 한다고. 우리도 이사 가자. 현우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 힘도 없었습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것도 간신히 맞추고 있잖아. 지금 이사라니. 도희는 날카롭게 고개를 돌리며 손에 쥔 휴대폰을 툭 던졌습니다. 그럼 평생 여기서 살자는 거야? 좁디 좁은 집에서 서우가 크면 방은 어디서 쓰고 짐은 어디에 두고. 내가 집에만 있어도 숨 막히는데 애는 어떻겠어.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없잖아. 내가 매달 30만 원만 겨우 쓰면서 살아도 모아지질 않아.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더 벌어와야지. 도희의 목소리가 치솟았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더라. 왜 우리만 못해? 이건 다 서울을 위해서야. 현우는 억눌러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을 위한 거라지만 결국 당신이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명품, 여행, 모임, 그게 다 서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순간 도희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뭐래? 진짜 서우 친구 만들어준다고. 나가기 싫은 모임들 억지로 다녔더니 돌아오는 말이라곤. 그런 오해받을 짓 안 했어. 와이프가 불행하면 애도 불행해져.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 내가 불행하고 그 덕에 서우도 불행해지는 거 모르겠어? 그리고 나 아니면 애 교육에 관심도 없잖아. 그러니 내가 발벗고 나서는 거 아냐? 현우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도희 앞에선 언제나 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도희는 결국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어.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 사인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 현우는 계약서 위에 놓인 펜을 보며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종이에 찍힌 글자들이 빽빽하게 글을 조여왔습니다. 사인만 하면 끝이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더 깊은 수렁으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무게가 그의 손을 억지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걱정 마. 당신이 더 열심히 하면 돼. 성과급도 있잖아.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하면 돼. 그게 가족을 위한 거니까. 현우는 결국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쇠사슬이 발목을 감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갑 속엔 10,000원짜리 2장뿐. 결혼 초 함께 미래를 꿈꾸며 웃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오직 빚과 불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전봇대에 붙어있는 대리운전 모집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대리기사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밤 첫 콜이 잡혔습니다. 낯선 외제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손을 올리는 순간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의실에서 팀원들을 지휘하던 손이 이제는 술 취한 타인의 차를 모는 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퍼졌습니다. 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가족을 위한 길이 맞는 걸까? 며칠 뒤 퇴근길, 현우는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도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네일을 반짝이며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이번엔 제주도 가기로 했어. 애들은 놀이방에 맡기면 되지 뭐. 현우는 신발도 채 벗기 전에 봉투를 뜯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앞을 울렁거리게 했습니다. 수십만 원 단위가 아니라
100만 원 단위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총액은 그의 월급을 훌쩍 넘어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종이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목을 조르는 올감이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무심코 새어나온 현우의 목소리에 도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드 내역서 온 거야? 왜? 얼마나 나왔는데? 도희는 태연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더 이상 감당 못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희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은 이 정도는 기본이야. 골프 레슨, 영어 유치원, 엄마 모임, 서우가 뒤처지길 바래. 나는 그 축에 끼지도 못해. 맨날 입을 옷도 신발도 가방도 없고 가봤자 너무 초라해져서 안 나가는 모임만 몇 갠 줄 알아? 나처럼 도우미도 안 쓰고 사는 집도 없고 내가 제일 아끼고 살더라. 현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난 매달 30만 원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몇백씩 써도 모자라다고 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겠어? 그 순간 도희의 눈매가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벌면 되잖아. 내가 불필요하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 오빠는 가족 생각 안 해? 나랑 서우 생각 좀 하면서 살아. 말과 동시에 도희의 손톱이 현우의 팔목을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내 따끔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도희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팔을 세게 꼬집더니 얼굴 가까이서 나를 세워 쏘아붙였습니다. 이렇게 찔끔 벌어와서는 내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 현우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늘 반복되는 손찌검에 지쳐갔고 싸움 끝에 남는 건 멍든 팔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둔 부장이라며 부러움의 눈길을 받았지만 그 뒤편에서 도희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혹여 뺨을 때려 자국이 남으면 소문이 날 수도 있다고 눈치챘는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팔목이나 옆구리를 꼬집고 손톱으로 핥히며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흔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사무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막자리로 돌아왔을 때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하현우님 맞으시죠? 땡땡 캐피탈입니다. 이번 달 이자 납부가 지연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옆자리 팀원이 걱정스레 쳐다보자 현우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에서 자기 혼자만 벌거벗은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퇴근 후 그는 곧장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절박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채 그는 첫 코를 잡았고 낯선 차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술 취한 손님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아유 우리 형벌이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팁이에요. 현우는 얼떨결에 두 손으로 받아들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돈을 쥔 순간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받는 순간 찰나에는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서우 약가 내일 반찬값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서늘함이 기어올랐습니다. 회사에선 부장님이라 불리던 내가 이제는 낯선 이에게 형벌인데 고생 많습니다는 말을 들으며 기뻐하며 돈을 받고 있다니 감사와 안도, 모멸과 치욕이 한꺼번에 뒤엉켜 목을 조여왔습니다. 현우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 토요일 낮 장인 최병우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우는 상을 차리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최병우는 현우의 구부정한 어깨를 흘끗 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자가 집안에서 길을 펴야 하는 법인데 잠시 신문을 넘기다 말고 덧붙였습니다. 자넨 왜 늘 지쳐있는 얼굴만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어디 가장 노릇하겠나? 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왜 이런지 아십니까? 따님 때문입니다. 라는 비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일이 조금 많아서요. 장인 최병호는 신문을 넘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 많다는 건 핑계지. 집사람 기 안 세워주면 남자는 있어도 없는 거야. 가장이 집안의 기둥인데 남편이 제대로 못 서 있으면 쓰나. 집안 체면이 있지. 현우는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안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의 속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훈계와 모멸을 견뎌냈던 주말이 지나고 다시 평일 저녁 현우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금융의 말림창이 붉게 번쩍였습니다. 카드 결제일 디데이
1일 전, 대출 상환 디데이 2일 전, 숨이 막혀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손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고개를 든 순간 창문에 비친 얼굴, 퀭한 눈밑, 힘없는 어깨, 더는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며 낯선 동네의 지하철역 출구를 빠져나왔습니다. 길목에 놓인 편의점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허기가 진 현우는 본능처럼 자동문을 밀고 들어가 도시락을 집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유리문을 타고 울렸습니다. 그는 형광등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삼켰습니다. 결혼하고 집밥다운 집밥을 먹어본 게 언제였던가. 부장이라 불리는 내가 이젠 밤마다 삼각김밥과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땡땡 캐피탈입니다. 하현우님,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내일까지 미납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혈관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제가 바로. 말을 잇는 사이 옆자리에서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누가 웃는 건지 몰라도 등골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보고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대리운전 콜을 몇 번 더 처리하고서야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도희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어보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말에 모임 있는데 이거 어때? 서우는 오늘 잘 놀았고? 응. 도희는 거울에 비친 드레스 핏만 확인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코를 찡그리며 현우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른 씻어. 냄새나. 또 편의점 갔지?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놔줘. 애 영어놀이 방비라도 보태게. 현우는 대답을 삼켰습니다. 이제 반박은커녕 변명조차 사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이미 바닥나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우는 작은 인형을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 사이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이의 머리칼을 쓸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도리어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있자 휴대폰 화면이 붉게 번쩍이며 알림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일까? 채권자일까? 현우는 화면을 보지도 않고 알림창을 닫은 뒤 휴대폰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라 불리며 능력을 인정받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는 돈 기계였습니다. 더 벌어와야 하고 더 절약해야 하고 더 참아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에 갇힌 듯 했습니다. 헤어나오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현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금은 더는 감출 수 없는 균열로 번져나갈 것임을, 알고도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존재, 그것이 지금의 자신임을. 아침 출근길, 현우는 세면대 앞에서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안을 헹구다가 순간 멈췄습니다. 물에 붉은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뭐지? 고개를 들자 거울 속 자신의 코에서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똑똑 세면대 위로 붉은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입안 가득 철맛이 번졌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늦겠어. 뒤에서 도희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흘렀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며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현우는 휴지를 구겨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심지어 아내마저 그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서 단체 채팅방에 회식 일정이 뜨자 팀원들이 현우를 둘러싸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꼭 같이 가시죠. 현우는 머뭇거리다 결국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서우가 아파서요. 부장님, 요즘 회식 때마다 네 아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어려서 자주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애 키우다 보면 다 그렇죠. 그래도 부장님은 늘 가정 먼저 챙기시잖아요. 우리끼리 갑시다. 순간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역시 부장님 같은 남편 둔 부인은 무슨 복이에요. 그때 누군가 감탄하듯
낮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멀쩡히 집에서 놀고 있을 테고 도희는 모임에 입고 갈 원피스를 고르고 있겠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 거짓말이 언젠가 자신을 덮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대리운전 앱에 첫 호출이 떴습니다. 낯익은 집원, 회사 근처였습니다. 현우가 차 문을 열자 술에 취한 후배 직원이 비틀거리며 올라탔습니다. 아, 기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장님? 아니죠? 제가 너무 취했나 보네요. 너무 닮은 분이 회사 부장님이셔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취기 섞인 웃음이 차 안에 퍼졌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에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툭 붉어졌습니다. 차창 밖 가로등 불빛이 지나칠 때마다 그의 자존심도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부하 직원의 차를 몰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순간 현우는 속으로 자신을 삼켰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새벽 공기는 매서웠습니다. 직원을 내려주고 난 뒤 현우는 전기 스쿠터에 올라 귀가길에 올랐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애 아프다더니 부장님이 대리를 설마 내가 헛것 본 거겠지. 그 말이 귓속을 맴돌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의 중얼거림은 찬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부재중 통화 표시가 켜졌다가 곧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어딘데 아직도 안 와? 현우는 스쿠터를 세우고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눌렀습니다. 돈 더 벌어오라며. 앞으로 늦어. 문자가 전송되는 순간 현우는 숨을 고르듯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도희는 이 말을 아마도 회사에서 야근의 성과급이라도 더 챙기려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겠지.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희 성에 차지 않을 걸 알기에 대리운전이라는 사실을 더더욱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면 분명 동네 창피라며 난리칠 테고 고작 몇 푼 벌자고 쪽팔린 짓 한다며 또 소리칠 게 뻔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대리운전이라는 걸 들키면 잡생각이 이어지는 순간 앞바퀴가 젖은 보도블럭 경계에 걸려 그만 핸들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스쿠터가 옆으로 기울고 아스팔트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쾅! 어깨가 먼저 땅에 부딪혔습니다. 이어 무릎, 손목 순으로 몸이 굴렀습니다. 살같이 갈리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불꽃이 튀었고 그의 몸은 그대로 튕겨져 나가 땅에 처박혔습니다. 살같이 아스팔트에 갈려나가며 뼈까지 파고드는 통증이 번졌습니다. 콧등에서 다시 터져나온 피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침에 흘린 코피와 똑같은, 그러나 이번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붉은 줄기였습니다. 현우는 차갑게 젖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야 끝에 대리운전 명함이 구겨진 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스쿠터 바퀴는 여전히 헛돌며 위잉하는 음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져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파국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눈꺼풀을 뜨려 했지만 곧 어둠이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집도 이 삶도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응급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링겔줄을 타고 맑은 액체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현우의 팔뚝에는 찰과상 붕대가 어설프게 감겨 있었고 무릎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흰색 천장은 물결처럼 일렁이듯 보였습니다. 맞은편 침대에서 들려오는 환자의 기침소리와 간호사가 복도에서 끄는 카트바퀴 소리가 잔뜩 피로한 새벽 공기 속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골절은 없지만 타박상이 심합니다. 며칠은 안정하셔야 해요. 그러나 현우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사, 집, 빚 그 어디에도 안정이라는 말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딘데? 서울께서 오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돈 번다고. 너무하네 진짜. 도희의 문자는 진통제보다 더 깊이 그의 신경을 찔렀습니다. 현우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돈 벌어야지 어쩔 수 없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메시지는 날아갔지만 체온까지 함께 빠져나간 듯 공허했습니다. 링겔 액 한 방울이 또 뚝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귀 안에서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눈꺼풀을 감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누워있나? 어쩌다 이렇게까지. 해 뜨기 전 그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축축한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출근길에 입을 옷은 갈아입어야 했기에 결국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관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와 곧장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망가진 옷을 검은 봉투에 구겨넣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행히 도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차라리 무관심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서둘러 나가려던 순간 언제 일어났는지 화장대 앞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도희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던 그녀는 시선을 거울로 옮기더니 몸을 문 쪽으로 기울여 거실까지 들리도록 툭 내뱉었습니다. 성과급 더 벌고는 있는 거야?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잖아. 설마 돈도 못 벌면서 육아랑 살림하기 싫어서 꼼수 부리는 건 아니지? 일 더 하더라도 밀린 집안일은 주말에 다 해놔. 성과급은 성과급이고 살림은 살림이니까. 잠시 화장품을 내려놓은 도희는 한숨을 섞어 또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우가 아빠 찾는 거 알지? 요즘 돈 번다고 서우다. 나한테만 떠맡기고 있어. 성과급 더 벌면 가사도우미라도 불러주던가. 그리고 집에 그렇게 늦게 들어올 거면 CCTV라도 좀 달아. 나도 애 두고 볼일 좀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현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얼룩진 옷가지를 비닐에 밀어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희의 말 속엔 서운함보다도 계산된 이기심이 뚜렷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봉투 안에서 나는 옷 냄새가 유독 쓰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건 상처 때문이 아니라 한때 사랑했던 여인, 바로 도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쪽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얼굴은 유리창에 스며드는 어둠만큼이나 낯설었습니다. 출근길, 손목과 발목에 감긴 붕대가 소매와 바지 밑단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자 맞은편에 앉은 승객이 힐끔거렸습니다. 현우는 시선을 피하며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붕대는 감췄지만 부끄러움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장님, 어디 다치셨어요? 현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계단에서 살짝. 그는 말을 흐리며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신입사원이 눈치를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짧게 답했지만 붕대가 감긴 손목을 신입이 계속 흘끗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딩 소리와 함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자리로 향하는 동안 주변에서 시선들이 스치듯 그를 따라왔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상무가 다가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현우를 빤히 보았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한가? 하 부장답지 않아. 실수도 작고.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위에 놓인 자신의 손목, 붕대가 흉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뒤에서 또 다른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하 부장 자리도 위험하다던데. 현우의 귓가에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순간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통증이 아니라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리도 흔들리고 집도 무너지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사무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기울었습니다. 현우는 와이셔츠 소매 밑에 감춰진 붕대를 의식하며 무심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눈앞의 글자는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상무의 냉랭한 시선,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 부장 자리도 위험하다던데.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심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익은 이름, 윤 전 본부장. 한때 자신을 늘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칭찬해주던 상사였습니다. 이제는 전 회사에서 나와 직접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우야, 잘 살고 있어? 부장 달았단 얘긴 들었다. 익숙한 저음이 웃음을 섞어 흘러나왔습니다. 현우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오랫동안 쌓아둔 말을 꺼내듯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예전 생각난다. 자네처럼 성실하고 똑부러진 직원 없었지. 그때도 기특했어. 내가 회사 나와서 따로 차린 건 알지? 이제 규모가 꽤 커졌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꼭 필요하더군.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현우, 자네야. 순간 현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서는 무시와 모멸뿐, 회사에서는 흔들리는 입지뿐이었는데 오랜만에 듣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목소리가 한층 힘을 담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제대로 성공하면 연봉은 지금의 2~3배로 조율해 줄 수 있어. 스톡 옵션도 가능하게 해줄 거고 직급도 대우도 달라질 거야. 나는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믿어. 현우는 무심코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책상이 펜대가 휘어질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져갔습니다. 그 붉은 빛은 상처처럼 쓰라렸지만 동시에 상처 위로 스며드는 약처럼 은근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빠를 찾던 아이. 그 웃음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아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결정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휴대폰을 내려놓자 그의 안에서 작은 결심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다. 더는 끌려가지 않는다. 나와 서우, 우리가 살아갈 길을 내가 만든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밤이 되자 현우는 또다시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더 많은 콜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었고 무엇보다 도희와 마주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면 상처를 들킬 수도 있었고 끝없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새벽까지 도로 위에 있는 게 나았습니다. 그날도 술 취한 손님을 태우고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도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요즘 너무한 거 아니야? 돈 버는 거 맞긴 해? 덜 마주치니까 아주 신났지?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목의 붕대가 신발장 불빛에 드러나지 않도록 옷소매를 힘껏 내려잡았습니다. 말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가는 그의 등을 향해 도희의 잔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회사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고 집조차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긴 하루였습니다. 어둠 끝에서 윤 전 본부장의 제안은 작은 희미한 불빛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을 붙잡아야만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낮과 밤의 경계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부장이었지만 밤에는 술 취한 타인을 태워 집으로 보내는 기사였습니다. 두 얼굴로 사는 동안 현우의 몸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붕대는 와이셔츠 소매 안쪽에 감춰져 있었지만 숨길 수 없는 피로가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던 상무가 잠시 눈을 치켜뜨더니 말했습니다. 하 부장, 요즘 컨디션이 왜 그래? 작은 실수들이 계속 보여. 이런 거 자꾸 쌓이면 곤란해. 현우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귀에 선명했습니다. 하 부장, 요즘 많이 흔들린다던데 이번 인사에서 위험할 수도 있대. 말은 칼날처럼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회사조차 더 이상 버팀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또다시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그날은 특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기사님,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시간 없어요. 술에 취한 남자의 재촉, 차 안을 가득 메운 술 냄새. 현우는 이를 악물며 운전대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 닿는 감각은 회사에서의 키보드와 전혀 달랐지만 동시에 더 현실적인 무게를 실감케 했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몇만 원을 받아줄 때마다 안도와 모멸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돈은 곧바로 서우의 교육비, 병원비, 생활비로 흩어질 테니까.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녘이었습니다. 현관을 조심스레 열자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도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네. 성과급은 얼마나 더 벌어야 들어오는 거야? 요즘은 집에서 얼굴 보기도 힘드네. 현우는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도희가 툭 던졌습니다. CCTV라도 빨리 달아달라니까. 서우께서 울면 나 혼자 힘들다고. 아빠라는 사람이 밤마다 없으니 나만 고생이지. 며칠 뒤 현우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홈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천장 구석과 서우 방 한쪽 벽, 작은 카메라 2대를 부착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했습니다. 도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됐네. 이제 애 재우고 나가도 덜 불안하겠다. 현우는 천장 모서리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은 보호막이면서도 언젠가 진실을 드러낼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처럼 서늘하게 가슴을 스쳤습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도희가 소리를 지르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탁! 탁자에 부딪히며 튕겨나간 리모컨의 머리를 맞아 울음을 터뜨리는 서우. 도희는 짜증 섞인 얼굴로 아이를 한번 흘겨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심이 아니야. 방임이고 폭력이야. 그날 밤 그는 카드 내역서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희의 지출 내역, 명품 가방, 골프 레슨비, 수십만 원짜리 모임 회비, 그리고 CCTV 파일까지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언젠가 증명해야 할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윤 전 본부장의 제안이 그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낮에는 흔들리는 회사,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버티는 삶, 그리고 집에서는 무너진 가정. 모든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미한 빛도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 서울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이제는 내가 길을 만들 거다. 토요일 오후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부산스러웠습니다. 도희는 쇼핑백을 줄줄이 늘어놓고 새로 산 원피스를 꺼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 아빠 칠순이야. 친척들도 다 오고 회사 사람들도 올 거라니까 기죽지 않게 제대로 차려입어야지. 현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우가 옆에서 인형을 붙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현우는 밤마다 CCTV 영상을 확인하며 도희가 서우를 방치하거나 꼬집거나 툭툭 밀치는 장면들을 따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USB에 차곡차곡 쌓인 영상 파일 옆에는 카드 내역서, 복사본, 각종 고지서가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서류들을 투명 파일에 넣어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현우는 가방을 다시 한번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조용히 찾아간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력, 방임, 생활비, 과다 지출, 양육권, 친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결정적이겠네요. 현우는 손끝을 꼭 모아 쥐었습니다. 서울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변호사의 목소리가 잔혹하리만큼 냉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잔치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상대가 도망갈 수 없게. 그날 저녁 거실에 앉은 장인 최병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현우를 힐끗 보았습니다. 잔치 준비는 도희가 다 하고 있나? 자네는 그냥 돈만 대면 되는 거지 뭐. 도희가 입꼬리를 올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빠 맞아요. 저 사람은 집에 있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일한다면서 도망만 다니고 이번에도 제가 다 챙겼죠. 장모 김영숙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잘 만나야 팔자가 피는 거라니까. 딸이 저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속이 상해서.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주머니 속 USB가 마치 뜨겁게 달아오르는 돌덩이처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서우가 아빠 무릎에 올라타며 졸린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서우 아빠하고 있을 거야. 현우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아빠 옆에 있어. 항상. 그 말은 아이를 향한 약속이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잔치는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가면을 벗겨낼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며 화려한 장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맞은 장인 최병호를 축하하기 위해 친척들과 지인, 회사 관계자들까지 모여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잔잔히 흐르고 하객들은 건배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도희는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와, 따님이 이렇게 이쁘시니
복도 많으십니다. 누군가의 말에 장인 최병호는 껄껄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예, 도희가 복덩이지요.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게 다 도희 덕분입니다. 시집가 버렸으니 이제 우리 사위가 복받은 거지요. 그 순간 장모 김영숙이 곁에서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복인 줄은 알기나 알려나? 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살지. 몇몇 하객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도희는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구석 테이블에 앉은 현우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주머니 속 USB가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그 안엔 도희가 아이를 방치하는 영상, 손찌검 장면, 그리고 낭비가 드러난 카드 내역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회장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고요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칠순을 맞이하신 존경하는 최병호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최병호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고 힘찬 건배를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최병호에게 쏠렸습니다. 최병호는 단상으로 나가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문이 더 번창하고 다들 행복하길 바랍니다.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현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뚝 마음속에서 오래 참아왔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 그때 서우가 도희의 손을 잡고 무대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작은 눈으로 아빠를 찾더니 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눈빛엔 그 어떤 잔치의 화려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 곁에 있고 싶다는 단순한 갈망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표정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 도희가 눈치를 채고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괜히 분위기 깨지 마. 오늘 같은 날엔 조용히만 있어. 현우는 잠시 도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조용히만 있어야 하는 건 내가 아닐 거야. 도희의 미간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을 들어 올리며 최병호의 웃음소리와 하객들의 환호성 속에 자신만의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 안주머니 속 USB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서울을 위해, 자신을 위해 이 연회장이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입니다. 최병호는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자고로 집안을 바로 세워야 해. 내 사위 현우도 이쁜 딸 데려가 복받은 만큼 앞으로 더 분발하라고. 연회장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현우의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도희는 옆에서 곱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현우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준비된 증거 모두 확보 완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잔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주변이 술렁였고 최병호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사위로서 불효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자네 뭐 하는 건가?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이 멈추고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작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조명이 꺼지고 현우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찔렀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날짜가 뜨기 시작하자 몇몇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CCTV 영상인가? 곧 거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도희가 화가 나 리모컨을 던지는 장면, 그 앞에서 놀던 서우의 머리에 맞아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 아이가 울면 달래기는커녕 꼬집거나 툭툭 밀치는 장면, 다음은 현우의 팔을 꼬집고 핥히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장면, 마지막으로 카드 내역서가 테이블에 나열된 화면, 도희의 명품, 골프, 모임, 유흥비 같은 지출 내역이
붉은 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객석에 충격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게 뭐야? 도희가 저런? 장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나오자 도희의 얼굴도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이 번져나갔습니다. 저게 도혜 맞아? 아이 앞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도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건 편집된 거야. 일부러 나만 나쁘게 보이게. 당신 지금 미쳤어?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주변의 눈빛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현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맞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방치되는 동안에도 전부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우를 지켜야 했습니다. 서우가 더 이상 다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미 상담도 끝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연 회장은 싸늘한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최병호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단 말이냐. 도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주변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더 크게 번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 앞에서 현우가 참다 못해 저러는 거겠지. 현우는 서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어린 눈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은 손으로 아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현우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닌 서우의 엄마로서조차 자격이 없는 사람과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현우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 회장의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서우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소송 과정은 도희의 악의적인 방해와 명예훼손 고발로 험난했지만 현우가 준비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강력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과거를 정리하는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마침내 서우와 함께 그 지옥 같던 집을 벗어났습니다. 첫 달은 임시 월세방이었습니다. 오래된 장판에서는 세제 냄새가 났고 중고가전은 전원을 넣을 때마다 윙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밤이면 서우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평온했으니까. 주말마다 중고거래 앱에서 작은 서랍과 조립 책장을 들였습니다. 집은 느리지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드디어 작은 아파트로 옮겨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떠난 후 작은 아파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 창문을 열자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현우는 바닥에 앉아 땀을 닦으며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서우 방 마음에 들어?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인형을 침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응, 아빠 같이 잘 거지? 현우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언제나 아빠랑 같이.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구이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예전엔 늘 쫓기듯 먹던 밥상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작은 상 위에 놓인 밥 2그릇, 국 2그릇, 반찬 몇 가지. 서우는 2손을 모아 잘 먹겠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집 앞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서우는 뛰어놀다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고 활짝 웃었고 현우는 그 웃음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엔 놀이공원 가자. 좋지. 아빠도 그거 제일 좋아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햄버거와 파스타를 먹을 때면 서우는 의자 위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과거의 상처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우를 안아재우며 현우는 속삭였습니다. 서우야,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자. 아빠가 다 지켜줄게. 작은 손이 그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맡긴 프로젝트는 순항 중이었고 현우는 다시 팀을 이끄는 자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안정됐고 스톡옵션 이야기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집에서 똑같은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현우는 따뜻한 불빛 아래 앉아
서우의 그림책을 넘겨주었습니다. 서우가 졸린 눈으로 그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랑 있으니까 좋아. 현우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때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삶.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식탁 위에 밥 한 끼, 아이의 웃음, 함께 걷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살겠다고. 그리고 그 희미했던 불빛은 이제 분명하고 단단한 빛이 되어 그들의 길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존중이며 진짜 가정은 안전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집도 많은 돈도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 아이의 웃음소리, 함께 걷는 공원길, 그것이 진짜 행복 아닐까요? 우린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꼈으면 합니다. 현우처럼 혹시 여러분도 어두운 터널 속에 있으시다면 어둠 끝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길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계신 곳에 진짜 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히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